아. 오늘 토론 주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권을 박탈해야 하는 인사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를 하는데요. 일단 찬성 반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팀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이 사원이랑 기자님 팀 먼저 소개해주세요. 예, 저희 팀의 이름은 5월 동지입니다. 2주 전에 적으로 만난 두 명이 이제 같은 배를 타가지고는 대항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 지역 오늘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구 토론대회를 함께 나갔던 그 멤버인데요. 그때 사용했던 팀명 마시멜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마시멜로를 아껴 먹어라. 절제된 토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반대 먼저 정하겠는데요. 여기서 어떤 거 하시는데요? 손가락 가겠습니다. 어떤 거 하시는데요? 이쪽이 찬성, 이쪽이 반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연설 1분씩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 선선수 먼저 시작해주세요. 시작해주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출범한 이래 정파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심의로 인해 끊임없이 문제점들을 야기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권을 박탈해야 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합니다. 민간 독립기구라고 규정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행정기관과 다름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도한 심의권 행사로 인하여 방송 프로그램에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둘째, 검열이 아닌 논의와 타협을 통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방송심의는 그 기준에서 심의 결과까지 대부분이 국가기구의 일방적이고 타협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방송 매체와 콘텐츠가 점점 더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중앙기구의 심의 권한을 축소하고 심의의 자율성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번 다 따라왔습니다. 2번 반대측 기조연설 시작해주세요. 시작할게요. 카툰 네트워크에서 방영된 말짱 깡돌이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아들을 기계에 묶어놓고 문제를 풀릴 때마다 정기로 고문하는 내용의 모든 연령 시청 등급으로 방송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주의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방송은 신문이나 통신 등 다른 매체와 달리 공익성이라는 개념이 그 존재의 근거가 됩니다. 이는 공공복지의 증진, 방송 방향의 공정성이라는 내용으로 방송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심의가 방송의 태동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서구 등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방송이 지닌 이런 성격으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방송심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장 효율적인 주체입니다.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는 미디어 매체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방송의 선정성, 상업주의 현상을 막아 콘텐츠의 다양성과 질을 높이는 순기능을 줍니다. 이에 대한 논거, 본 토론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을 멈춰주셨습니다. 먼저 자유토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세션부터 그 토론에 좀 더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피드백을 조금 치밀하게 해주시기를 선생님들 부탁드리고요. 적어도 한 번씩은 다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 칭찬이든 반대든 간에 피드백을 한 사람은 계속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하지 않는 현상이 많이 벌어져서 게다가 피드백을 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받아 적거나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너무 때리는 모습이 앞에서 많이 보여져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자유토론은 진행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은 찬성 반대 각 10분씩 이루어지고요. 발언 찬성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대측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방심위의 심의권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 표현의 자유를 심의기관에 의해서 해친다는 말인데요. 근데 방송이 지닌 공익적 성격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방송은 전파를 이용합니다. 전파는 우리 주변에 있는 거고, 그거를 방송사가 일정의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공익성을 지닙니다. 이런 공익성을 지닌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쩔 수 없이 규제되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게 양면성을 지니게 되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자 당연히 있어야 하는 방송의 공익성을 생각할 때 있어야 하는 일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방송의 공익성이라는 게 다소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개념일 수 있는데 어린이나 청소년의 방송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방송심의위원회 제도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업성을 흐를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방송심의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그러면 그 공익적 성격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공유를 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 또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심위가 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지금 과연 정당한가 그 문제점들을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사보도에 있어서 정치적 편향성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PD수첩의 광우병 사태, 그리고 추적 60분의 천안함을 다룬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그 기독교 방송에서 김미아 씨가 진행하는 그런 토크쇼에서 정부에 관한 정책을 비판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방심위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즉 공익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공익적인 성격보다는 어떤 정치적 편향성에 의해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첨언 드리자면 방금 반대 측에서도 공익성의 모호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현재 이 공익성이라는 명분 하에 방송심의위원회가 다양한 규정을 정해놓았는데 이 공익성 때문에 방송은 객관성과 균형성 그리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지금 방심위에 의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 비판 여론을 막는 데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사보도에 대한 공정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2년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개수가 868개입니다. 그 중에 607개가 자체 모니터링으로 찾아낸 거고요. 근데 말씀해주신 그 시사보도에 대한 공정성 문제는 13건에 불과합니다. 그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는 편향성이 조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우리의 다매체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선정성, 상업성을 막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그 불명확한 기준을 내고 있는데요. 당연히 방송심의는 개별적 이익이나 취향을 모두 만족하려고 하기보다는 동시대에 같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 의식과 사회적 통념이라는 공통분모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지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변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모호하게 설정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이런 현상이고요. 그런 문제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MBC에서도 방송감령을 정하고 있는데 MBC가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MBC 행동감령을 말씀드릴게요. 그 사이에 저희가 반론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 발언 시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MBC 방송감령은 출연자의 언어, 동작, 무용, 의상, 자세 등에 대한 시청자에게 성적 감흥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TV로 볼 때 과연 이게 정확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길 때는 이렇게 규제 혹은 제재를 가한다. 그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 선정성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막아내는 최소한의 보루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유 규제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방심위가 심각하게 민주주의 근간을 저해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소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례로 추정 60분에서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 비판 여론을 발명했습니다. 그게 벌써 2010년인데요. 그것이 방심위가 계속해서 그것이 징계 조치를 내렸고 추정 60분이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1심, 2심 계속해서 추정 60분 판을 들었는데 방심위가 계속해서 그것을 비판 여론을 길들이기 식으로 계속해서 항소를 요청했고 그래서 마치 얼마 전에
다시 추정 20분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오늘 최근에 다시 그것을 항소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방심위가 이런 비효율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길들이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방송 관계자들은 계속 시달리고 방심위는 계속 모호한 1심과 2심 판결문을 보면은 방송을 징계 조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심의 규정만을 이유로 계속 판단을 내리고 있고 거기에 부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그 부가 비용과 책임은 방심위가 전혀 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방금 방심위위원회 임기가 4년이라 하셨지만 방심위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반론을 드리자면 찬성 측에서는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방심위의 방송심의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광우병 사태와 추정 60분 등을 들었는데 찬성 측에서 인정하셨다시피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약이 될 수도 있고 규제를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사례에서 잘못된 점이 드러났다고 해서 방송심의권을 모두 박탈하자는 것은 도구를 잘못 사용했다고 해서 그 도구를 아예 없애버리자.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과 상관을 태우는 격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정부 편향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저희 반대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방심위의 구조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방송심의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3명은 정부에서 그리고 3명은 여당에서 나머지 3명은 야당에서 지명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6대3으로 정부 여당과 야당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편향적인 심의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좀 변경해서 좀 더 공정하게 변경하여서 공정한 심의가 일어나도록 하여서 개선해야 될 문제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권 자체를 박탈하자는 것은 저희는 적절하지 않은 해결 방안이라 생각하고요. 이쯤에서 찬성 측에서 그렇다면은 방심위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이 혹시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그거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언급하고 싶은 거는 소수라고 하셨지만 이게 지금 시사보도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의성, 즉 얼마 전 프로그램 선압여고 탐정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동성애 장면이 나왔는데 이것을 처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심의가 절차가 이루어졌냐면 먼저 이 심의위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동성애 장면이 정말 저는 불쾌했습니다. 라는 걸 먼저 언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벌을 논의하고 심의 규정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단순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과정 자체가 지금 되게 부정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걸 저희가 언급해드리고 싶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모순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금 민간 독립기구로서 조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 실제로 행정적인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의 보조를 받고 대통령 명예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는 점에 의해서 거의 행정기구로서 작용하고 있음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거의 사실상 행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기구라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목적은 사실상 굳이 민간기구라고 등록을 해놓은 이유는 정부가 언론을 통제한다라는 비판을 막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민간기구에 외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행정기관이 언론을 탄압하는 지금 사법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저희가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고요. 과정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는 그 심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예시는 민원을 받아서 행한 것입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심의를 하거나 혹은 민원을 받아서 심의를 하게 될 경우에 민원을 받아서 심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제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방심위가 내리는 4가지의 규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경고, 주의, 제재, 경고입니다. 그 중에 아마 제재를 받았을 겁니다. 제재는 사실상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결 방안, 저희가 말씀해주신 부분에 반박으로서도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인데요. 미국의 CPB라고 있습니다. FCC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공정성을 평가하는 기구였는데 이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CPB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CPB는 민간 기구로 등록됐고요. 재원은 연방 정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심위가 제시해주신 그런 문제점을 CPB의 경우를 제시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반박을 드리자면 함정 여부나 사례 말고 방심위의 심리가 굉장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MBC 뉴스캐스트가 실제로 징계를 먹었는데 그 징계를 먹은 이유가 뭐냐면 앵커가 박근혜 대통령 얼굴 옆에 인공기를 배치를 했는데 그 인공기가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가렸다라고 해서 징계를 먹었습니다. 굉장히 자의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정성의 판단에 대해서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는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명시하지 않고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이고요. 그리고 해결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심의의 사전적인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심의는 검열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너 잘못됐다 하고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심의는 이것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사회적으로 토론을 하는 것이 심의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방송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은 심의가 아닌 검열입니다. 사후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상 비판 여론을 나오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해결책으로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해결책은 먼저 지금 방심위가 가지고 있는 그 심의권을 그 국가기관이 정당성 있게 가질 수 있도록 방통위에 넘긴 다음에 그 권한을 축소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방통위에 자율적인 방송사 내에 그 자율주제를 확대해서 좀 더 일방적이고 타율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왔던 대한민국의 방송 심의 문화를 좀 더 자율적이고 타협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저희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하신 발언 이전에 방심위가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고 지적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게 지금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한 게 방심위가 민간 기구이지만 정부 실질적으로 행정기구가 아니냐를 모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모순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왜 그런지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민간 이렇게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는 기구가 크게 두 가지 근거 중에 첫 번째는 헌법으로부터 독립성을 부여받는 국회, 감사원, 대통령 같은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법률로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두 번째 법률로 의해서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인데 앞서 같은 항목에 해당되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금융위원회도 분명 행정기구에 속해 있지만 독립적으로 이렇게 심의를 한다는 면에서 정부에게 귀속이 돼 있다라고 말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행정권에 영향을 받는다고 무조건 이게 정부의 행정기구고 또 옳지 않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핵심적인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찬성 측에서 이런 말들을 계속하는 게 정부에 대한 큰 불신에서 기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우물의 도풀기식 오류로 정부라는 집단을 무조건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상정하면서 정부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옳지 않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론을 하지 않고 정부라는 것에 독을 풀어서 정부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건 좀 논리적인 오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언하자면 지속적으로 보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건 작은 부분 확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신 자율규제를 말씀해 주신 자율규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 방송사 내부에서 심의를 할 경우에 내부자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입 또한 이익 집단인데 이들이 과연 이 심의에 대해서 네, 먼저 그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반박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이 방심위가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시해주신 국가인권이나 이런 건 다 공공기관입니다. 하지만 방심위는 민간기구입니다. 근데 민간기구가 어떻게 법률에 의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구조적인 모순이 분명히 있고 실제로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재청을 방심위가 받았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면 민간인도 아닌 서울고등법원이 위헌재청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위헌적인 요소가 되게 심각하게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정부를 우물에 풀리기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부를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대한민국을 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금 정부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방심위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왔습니까? 유신시대, 군사 독재 시절 모두 정부를 옹호하고 그런 비판 기사들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무조건 나쁜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형성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방송의 공익성을 생각할 때 일본의 행정부 그리고 영국의 오페콤 미국의 CPB도 다 정부의 권한을 쥐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자유규제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첫째, 내부자가 평가를 할 수 없고요. 두 번째, 현실태의 경우에 또 떼번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자체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공중파의 경우에는 충분히 자체 심의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작은 방송사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보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방송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첨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찬성 측도 방송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저희도 강조하도록 하고, 그럼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왜 하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것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정부 주대 방송심의가 필요한가? 앞서 배동주 토론자가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사 내 자율 규제 방송 심의를 맡기자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자는 격입니다. 경제 재치를 이렇게 경제 주체인 기업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규제를 이렇게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왜 정부가 주도하는 게 더 옳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본 바로는 앞서도 제가 예를 들었던 경제랑 이렇게 유비 추론을 해보자면은 경제에서도 지금 자율 경쟁이라는 우리가 자유시장주의를 추구하고 있지만 분명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유시장에 맡겼을 때 독과점이 일어나서 더욱 재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가 나서서 그 외부에 존재하는 그 방송을 만드는 주체들이 아닌 그 외부에 있는 정부가 나서서 여기서 적절한 규제를 가한다면은 방송 콘텐츠의 질, 그리고 앞서 찬성체에서 말씀하신 가연성 또한 대려 규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하여 시청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 자유경제 시장에서 상품의 가치는 판매량으로 결정됩니다. 시청률은 프로그램의 질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물론 좋겠지만 지금의 시청률은 재밌는 걸 더 추구하게 되고 방송사 역시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는 심의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방심위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심위는 권한이 너무 크고 그리고 최소한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 민주주의적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정치 풍자가 자유롭느냐, 이것도 민주주의의 한 척도로 볼 수 있는데, 무한도전, 지금 방심위는 2008년에 만들어졌는데 2011년까지만 해도 무한도전은 11차례,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많은, 그것도 예능 프로그램이 징계 조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무한도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 비판적인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굉장히 소수 사례라고 자꾸 일반 언론을 지적하셨는데 그거 추적 50분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방송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그 주제를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방통위에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꼭 방심위가 해야 합니까? 방심위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고 법적인 정당성이 없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로 국가기관이 그 명분을 가지고 행사를 하되 권한을 축소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업방송은 충분히 그러한 심의로서 제어될 수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방송 문화 어때 왔습니까? 다 타율적인 어떤 심의 기준을 주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을 받고 그에 의해서 불복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광우병 사태, PD수첩 이런 게 모든 게 다 그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방송 심의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선진적인 방송 문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심의의 자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을 분권화해서 심의가 좀 더 어떠한 주체의 손에 다 맡기는 것이 아닌 사회 모두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네,
방심위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면 존속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들리고요. 방심위에게 넘겨도 똑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결국은 자율규제라는 말인데 자율규제는 효율성이 없다는 걸 저희가 그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 찬성 질문에 15초 남았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 측에서 지금 가장 방심위가 효율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갈수록 방송시장이 다분화되고, 방송 프로그램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단일 기구가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지, 어째서 이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수정 60분 사례에서.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자유토론은 마치고 방송 이어서 매주말 7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말 찬성 측이 아니라 반대측 의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대측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파는 공공재라는 것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파는 공기 중을 전자가 타고 흐르는 것인데 이것을 누군가 점거한다는 것은 이렇게 공공재를 누가 점거한다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할당을 했고, 공공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송은 공익성을 띠고 있습니다.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방송의 심의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표도 충분히 인정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심위의 존재에 대해서 맨 처음에 찬성 측에서는 인간이 주도한다고 해놓고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했지만, 측에서 뒤늦게 해결책으로 방심위가 아닌 진짜 정말 정부 기관인 방통위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지금 방송심의위원회가 저지르고 있는 잘못을 인지하고 있지만,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다고 방심위를 폐지하거나 방송심의권을 뺏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개선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찬성 측 마지막 발언 시작할게요. 방심위는 민간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법경찰처럼 비판적으로 잠재우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방송심의위원회의 정당성과 정체성이 모호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기 때문에 중앙통제기구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지금도 있는 내부 규제를 조금 더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한국의 지금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노무현 정권 때 31위였던 언론 자유 지수가 지금 현재에는 62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한국 언론이 그만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지금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요. 반대측이 말하는 것은 너무나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중앙정부의 통제는 분명히 감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엔에서도 지금 방심위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안정장치가 미흡하고 사실상 사후 검열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방심위의 심의권 시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총선 질의랑 피드백 시간 한 2분 정도 논의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2분 후에 선수 걸리니까 피드백 진행하겠습니다. 많이 꺼요. 아, 맞아. 맞아요. 조재민 토론하는데 전화? 준비 전화? 정리 요즘 막 나오네. 오춘기. 정기네, 저 생활 행동 너무 마음에 든다. 오춘기가 사진 찍어서 빨리 사진 찍어. 홍보부에서 당해서 빨리 찍으라고 오빠. 이상이 당해서 지금 빨리 찍으라고. 사람도 보니까 잘 잡더라. 손 예쁜데.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보도만 들고 총선 질의랑 피드백 들어가기 전에
후원자분께서 방심이랑 방통이 다른 점을 설명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용어가 좀 맨 처음에 정리가 안 되고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방통이랑 방심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예, 0.6. 해보세요. 네, 물론 창선 측에서 먼저 주장을 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준말로서 지금 국가기관에 속해서 그런 방송통신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만을 담당하는 것을 따로 떼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구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작용은 방통위, 공공기관인 방통위에 속해서 사실상 행정기구로서 법원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한 시간 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방심위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심의 규정을 제정하고, 그러니까 국회가 법을 만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런 심의 규정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한다까지 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통위에 올리면 방통위는 추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방심위가 판단한 그대로 징계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오늘 토론 주제는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방송심의권에 대해서 그 차이 정확히 알고 질의해서 그런 의견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주고 싶은데, 저도 맨 처음 토론 준비하면서 헷갈렸던 건데, 그래서 방송통신이잖아요. 근데 문제에 보면 방송심의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신이 의미하는 건 쉽게 예를 들면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건 방송, TV로 보는 프로그램, 거기다 한정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아예 저희가 아까 개념 관련해서 그냥 질문하는 건데요. 방송통신, 그러니까 방심위가 방송 산하이죠. 산하는 아니에요. 독립기구예요. 원래 양심이 된 걸. 네. 원래 FCC라고 미국에 있는 공정성 평가기구가 독립 직속으로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가져왔는데 이게 공정성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미국에서는 FCC가 다른 민간의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그걸 우리도 똑같이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민간기구이지만 사실상은 방송위의 산하기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산하기구지만, 근데 오히려 오히려 밑에 있는 방심위의 권한이 더 큰 거죠. 심의에 관해서는.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쪽으로 찬성합니다. 근데 똑같아요. CPB라는 단체도 똑같고, 근데 그 구성상의 문제가 우리한테는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6명, 그러니까 여당 측 6명, 야당 측 3명에서 9명으로 구성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5명 이상을 넘을 수 없고,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 보도상이나 정치적 부분 문제가 일어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당에서 인사를 추천하고 야당에서 인사를 추천하는데 그 추천된 인물 중에서 다시 대통령이 골라서 여당이 추천한 인물 중에 6명, 야당이 추천한 인물 중에 3명. 그래서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네. 질의는 앞으로 두 번 더 받겠고요. 나머지는 피드백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네. 5명이라고 했어요. 최대 5명. 한 명도 안 뽑고. 한 명도 안 뽑아도 되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3명이 마지막에. 네. 상당수의 질문을 드리는데 정부 방송심의위원회가 정부 편향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뒤에 말씀하실 때 정부가 단체는 역사적으로 믿을 수 없고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방통위로 그렇다면 심의권을 주자 그러면 방통위 정작 정부기관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가 민간기구가 행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 공공기관으로 넘기되 오히려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그런 방심이라는 게 앞에 껴서 실제적으로는 뒤에서 다 제재 조치를 가하는 건 방통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법경찰 같은 거를 둬서 오히려 방통위가 그 가림막 뒤에 서서 책임이나 아니면 감시나 감독에 있어서 비판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운 편이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기관한테 주면 법적 정당성도 마련될 뿐더러
그것을 행사하는 주체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보다는 조심스럽고 더욱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축소해서 넘기고 지금처럼 마음대로 그 직접적인 규제를 낼 수 없도록 축소해서 넘기고 더 큰 그걸 쪼개서 방송사 내 혹은 기타 시민단체들을 활동화시켜서 좀 더 독점 시장에 좀 더 많은 구성원들을 참가시킴으로써 지금의 방심위가 행하고 있는 그러면 뭐 국제적인 이런 행태를 막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질문인가요? 네. 정책 측에서 중간 부분에서는 정부가 그렇게 불법령을 행사하는 곳은 그런 시민권이나 그 또는 방식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공정하게 바꾸면 된다라고 해결책을 내주는데 나중에 가서는 정부가 이거 방송을 심의하는 게 꼭 나쁜 상황이 아니다. 독립성 같은 거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정부의 방송 심의를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앞에 말씀하신 해결책이랑 그 뒤에 정부의 정부가 심의권을 갖는 것에 대한 부정성을 말씀하신 거랑 약간 상반되게 들렸거든요. 저희가 한 말 자꾸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전달 잘못한 문제고, 제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그 말을 한 근거는, 정부가 이것을 한다는 게 맞다는 거는, 계속 정부 행정기구에 속한 거 아니냐는 반론에 대해서, 사실 공공사업, 공익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름, 공공기관 이름을 달고 하는 건 맞대, 지금 영향력을 미치는 여당과 지금 집권하고 있는 행정부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거를 심의위원 구성을 변경하자는 거지. 그래서 정부라는 거 제가 맨 처음에 정부가 하는 게 옳다라고 말한 정부는 더 큰 범위고요. 공공행위를 하는 모든 주체를 정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고 줄여야 할 부분 그 안에 속하는 국회, 그중에서도 여당, 그리고 집권 여당과 또 집권 행정부의 영향을 줄여서 그 행정부 입맛에 따라서 행정부 입맛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흔들리는 걸 막자는 거죠. 그 내부에서 서로 공공기관 내에서도 서로 견제를 하잖아요. 그런 기능을 활성화하잖아요. 이거 제가 아까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잘못 봐가지고 1분 40몇 초가 남았는데 40몇 초 남은 줄 알고 빼고 갔는데 다른 나라들도 다 이런 심의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의 힘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이름 기억나고 일본 우정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영국 북근도 그렇고 다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나라조차도 그 시민은 당연히 있어 오고 있어요.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혹하지 않게 좀 구체적으로 용어를 활용해서 말씀하시는 다른 피드가 있으세요? 신선한 관계 하나씩 선정에서는 약간 와닿았던 게 공정통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소지 같은 케이스가 소수 개수 자체 소수라고 서로 인정하겠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사실상 소수라고 치부할 게 아니고 그 사례 심각성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약간 상황적으로 판단만 들리더라고 시선 유지도 되고 그래서 저는 심각성에 대한 게 더 와닿습니다. 숫자보다 심각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와닿았었고 반대에서는 일단 질문과 겹쳐서 하는 건데 중간에 동정이 한번 말하시다가 이제 이분 발언 끊겨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시거든요. 저쪽에서 이제 회의했으면 대안이 나왔잖아요. 대안에 대한 비판을 세 가지 분석하셨는데 세 번만 말하고 끊겼어요. 그리고 다음에 바로 했는데. 알겠어요. 죄송해요. 말씀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피드가 있어요. 찬성도 반대시죠. 반대 측에는 그 해결 무능계획이 주었고요. 그다음에 그 해결이, 그러니까 찬성 측은 그 해결이 왜 좋은지가 관객들이 설득되기에 조금 근거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한국은 현실성 고려라고 하셨는데 한국은 현실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 말고도 몇 개를 말씀하시긴 했는데, 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한다, 이런 사례들을 들어주거나, 그랬으면은, 좀 더 근거를 여러 개를 들어줬으면은,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고, 그, 반대팀은 개선 방향을 정확히 하셨나요?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급은, 그렇다면 개선 방향을, 그러니까 막 비교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성팀은 해결 방향보다 우리는 개선 방향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더 그 해결책보다 낫다. 이랬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성팀, 반대팀 모두 그 지금 지휘 시간에 나왔던 그 구체적인 것들을 통할 시간을 해줬으면은 좀 더 이렇게 막 논의가 이렇게 네, 그게 좀 더 좋은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는 잘하셨어요. 해피님. 저는 한의원이가요 성적을 바라보고 계속 말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좀 더 설득력 생기는 느낌을 받았고요. 기경 오빠가 중간에 한번 말을 끊겨줬잖아요. 그 방황에서 발언이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언니가 그거를 이제 잘 이어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찬성 측에서 시민은 검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자마자 그게 좀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실천해드리고 싶고요. 그 혜동 오빠는 잘못된 자료 지적해 주시잖아요. 그 뭐죠? 비원의 임기 4년이 아니고 3년이다. 저는 사모님과 말했던 것처럼 최근에 들어서 피부의 프로그램이 피부 전문가가 나와주면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다양성을 어떻게 공동통신 심의위원회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효율적일 수 있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쪽에서 그것에 대해 반대쪽에서 말씀드릴 게 결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결론 전에 나왔어요. 진짜? 네, 그래서 마무리 발언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게 좀 아쉬웠고 또 반대측에서는 정부가 이거 마시고 정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근데 저는 정부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방송의 공익은 굳이 정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이렇게 정부 편에 들 필요는 있었나 생각하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오랜만에 주세요. 이름 뭐야? 이름 알아. 너 이름 뭐야? 아니 여기도 그 다음에 오인영님. 앞에 다른 분들이 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내용적인 부분은 딱히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일단 전체적으로 비언어적인 표현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일단 사은이는 아까 다른 분들이 말한 것처럼 진짜 설득력 있게 성분들 보면서 이렇게 솔직으로 하는 게 되게 설득력이 있고 또 기경이는 목소리 톤이나 억양이나 스피드 같은 게 되게 적절하고 그리고 혜동 오빠랑 공주 오빠는 차분하게 자기 생각 잘 말씀하시는 게 되게 잘 와닿았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 팀워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뒷면에서 조금 평소와 다르게 처음부터 예시를 제시하면서 들어갔던 게 처음부터 조금 설득당한 느낌이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혜동 오빠는 그냥 왜 하필 당신이가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침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그 뭐지? 실감 중간에 희동이 형이 막 비유를 하고 좋아했는데 이제 이번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구조적 모순이 아니냐고 취했어. 아니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지적이 토론의 맥을 좀 깨주는 면이 있지 않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번의 인기 같은 걸 지적하는 게 이 토론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사실 제가 여기 써서 전달해 줬는데 바로 근데 이번 인기를 말하는 적이 없어서 좀 놀랐는데. 4년에 한 번씩 변경된다고 말해주죠. 그거 4년에 한 번씩 변경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추정 유식은 재판이 4년 동안 이어졌다. 저희는 저에게 들렸어요. 그렇죠? 저에게 들어와요. 이게 되게 사소한 건데 이거를 찔러줌으로 인해서 뭔가 상황 반전을 위해서 찍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의도한 거는 이런 걸 통해서 그만큼 자료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분석을 많이 했다는 걸 좀 어필하려고 했는데 맥을 이게 힘이 많은 것처럼 하고 되게 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과연 그 후가 있을까? 엄중 정진이의 관점이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약간 잘못된 걸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쟤네가 이제 아는 거, 우리 이렇게 알아 정보를 제공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면은 너네 잘못 알고 있죠. 사실은 이거다 하면서 붙여주는 게 이 사람들의 말에 힘을 더 실어주게 되고 저 사람들의 신뢰가 좀 낮아지게 된다 이런 측면도 있고 그 심사위원들에게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한번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공격을 당하면은 기세가 이렇게 확 죽고 여기가 확 살아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소한 거니까. 오히려 그렇게 사소한 거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은 토론을 이어나가는데 그렇게 막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을 지적해주면서 분위기 반전을 정도로 피하면은 오히려 더 질 높은 토론이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해동 오빠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생각도 있다고 하니까는 적절한 시기에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다 얘기를 해주셔서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반대측에서 이제 입론을 할 때 보통은 서론이 짧게 나오고 논거가 2개가 이렇게 나오고 좀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지는데 이번 입론에서는 한 45초 동안 서론이 나오고 15초 남은 상황에서 급하게 1번 뭐, 2번 뭐고 자세히 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효율적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왜냐면 저는 입론 들으면서 이 사람들 논거가 뭘까를 먼저 집중을 짓게 되는데 앞에 이제 사례 같은 거였나 좀 길게 나오니까 대체 언제 얘기할 거지 이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집중력이 약간 떨어졌었는데 그게 효과적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좀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서 네, 이거에 대한 소식도 있으세요? 제가 원래는 인구 토론 대회 나갈 때 저희가 인론 6개 써요. 제가 인론 6개 봤었거든요. 인론 6개를 쓰면서 정해진 틀에 맞춰서 설명하고 근거 끝 이렇게 됐는데 이게 대회 나가서 하는 거 보니까 재밌는 사례도 넣고 하니까 훨씬 더 저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써봐야겠다 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썼어요. 제 생각에도 인트로라는 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이 청중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농구를 너무 자세하게 내놓으면 처음부터 패를 많이 까는 거기 때문에 좀 그다음 바로 본론을 이어졌을 때 바로 공격을 당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되게 줄인 거거든요. 맨 처음 승부에 비해서. 그래서 딱 명제처럼 하나 키어렘 있으면 딱 써놓고 이제 프로프를 밑에서 하는 거죠. 약간 반대측이라서 할수 있는 급하게 던져놓고 바로 다음에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 앞에 일부러 좀 줄였어요. 배려 반격을 당할까봐. 그러니까 똑같은 인문을 가지고 인영이는 되게 흥미가 간다, 집중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느꼈고 재원이도 반대로 난 사례인데 난 근거가 더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는 어떤 청중이 나올지 모르니까 두 사람의 비율 같은 것도 맞춰서 해줄 수 있게 45초 다 쓰지 말고 30초, 30초 정도 나와서 하는데 두 사람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솔롱. 저는 그러니까
아까 까먹은 게 있어서 쌍성팀은 되게 구조를 잘 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민주주의 근간이 훼손된다. 그리고 실질적인 심의가를 이제 국가위원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그 인문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틀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좋았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저번에 토론을 했을 때 저희의 그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많이 그 피드백을 다 들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반대 측은 그 근거들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선정성과 상업성에 있어서 성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토론 자체는 조금 찬성팀은 그 근거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는 약간 찬성팀 그 근거 위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정성이나 상업성은 반대팀의 근거도 좀 듣고 싶었는데 약간 네, 좀 찬성팀의 근거 위주로 돌아갔던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싶었어요. 네, 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프레임 보고 감사하다고 하시면. 전력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약간 좀 놀랍네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혜림이한테 말하자면 저는 저희 근거를 다 말했다고 생각한 게 저희가 짠 프레임, 제가 생각한 프레임은 첫 번째, 방송 심의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심의를 한다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블록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찬성층에서 방송심의 필요한 걸 인정하냐고 물은 게 이게 저희의 주요 논거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걸 물었고, 그로 인해서 시청자들한테도 전했다 생각했고, 그 뒷부분에서도 아까 인영이가 말해준 왜 방심위가 해야 되냐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저는 완전 이슈였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청자들이 좀 이게 청중들이 약간 정부 비판적인 우린 젊으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40대 분들 들었으면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버지 들었으면 근데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이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개선할 거냐를 저희가 이제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자의적이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비판 열어주기 하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개선점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가 안 된 점이 먼저 공익당에서 안 했는데 그걸 반대로 돌아오지 않나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방송이 넘어가야 돼요. 그 자체에서 본인들이 다시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 너무 심각하다. 개선점 아마 좀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들 거예요. 이 규정 자체가 모호한 거는 어떻게 그 구체적인 상황을 다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방심위가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그거에 의해서 지금같이 똑같이 정부 논리에 의해서 그게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한 반론도 준비를 했는데 그게 좀 안 되고 그게 찬성 공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저쪽에서 찬성 쪽에 대한 자체가 이제 방송 뒤로 축소시켜서 넘어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넘어가서 어떤 규정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진행을 해요. 근데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좀 전달을 제대로 안 했나 봐요. 축소해서 넘길 뿐만 아니라 내부 규제, 방송사 내에 자율적인 규제도 하고 시민사체도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그게 저희의 마지막 덩어리였는데 그거를 제대로 전달 시간이 없어서 사전에 의뢰하셨어요. 그게 그렇게 나눠지면은 구체적으로 실제로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게 어떻게 규제가 될지를 제가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금도 방송사 내에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좀 미비해요. KBS 같은 경우는 스스로 검열하는 그 위원회가 있는데 50명이고 그다음에 MBC인가 SBS도 한 10명, 20명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기능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쇼미더머니 같은 경우는 일단 상업방송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을 추구해서 거기 내부에 그런 감시하는 위원회가 있긴 한데 한두 명이 거기 그 회사 전체를 다 검열을 담당하고 그리고 직급도 되게 낮아요. 그냥 말단 사원.
영향력이 되게 없어. 그 위원회가 있기는 해도 자체 존재 자체가 좀 무리해서 그런 회사 내부의 검열 시스템을 더 강화를 하면 되지 않냐. 실제로 BBC 같은 경우는 대형 방송이기 때문에 그 독립성을 인정받아서 그 회사 내에서 그 자율 규제 시스템이 굉장히 엄격해요. 3단계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방심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키우면은 독점 시장 안에 다른 그 규제할 수 있는 구성원들을 끌어모으면 이런 뭔가 국제 이런 시스템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저희 이렇게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 나올 때마다 하나는 저희가 다 잘랐는데 안 전달됐어요. 저는 그거 말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반론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딱 들었을 때 내부 규제 했을 때 방송사가 과연 내부 규제를 가능할까? 그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면 작은 방송사가 더 많아진다는 건데 얘네가 어떻게 해요? 당연히 BBC랑 KBS 정도만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다 말했었어요. 만족스럽게 소화됐으면 저희는 깜짝했다고 생각했는데 충격적이네. 그래서 저희가 방송 심의에 대해서는 부정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왜 방심이 지금 문제가 많고 구조적으로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쪽으로 저희는 주장을 하고, 그래서 방통위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축소하고 그런 상업방송에 대해서는 좀 법적 규제를 강화해서 지금 한두 명에게 적어도 최소한 방송국을 설립하려면 최소 5명의 그런 심의위원, 그 직급 또한 뭐 어느 높은 부장급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법률로서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경우에 있을 때 최소 그 마지막 방파제 역할로서 방송에 그래도 심의를 행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는 그게 지금 BBC나 미국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제가 제시하려고 했어요. 그 축소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선정성이 문제가 되면 지금 우리나라 방심위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이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선정성이 문제가 되면 그 내용을 바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대에 하지 마, 아니면은 이 장소를 나오게 하지 마, 뭐 그런 식으로 간접적인 요소들을 규제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내용에 대해서 뭐 논의도 없고 그냥 바로 벌만 내리니까 그런 규제를 간접적으로 축소해 나가자는 뜻이었는데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걸 들어보면 개선하면 되는 것처럼 들리나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삼성 측에서는 그런 정치적 편향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뭐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구성 여당 쪽이 6이고 야당 쪽이 3이라고 하고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만약에 그게 원인이라면은 저는 그냥 반대쪽 말대로 그냥 그 구성만 정당하게 하면 정치적 편향성 문제 당연히 해결되고 다른 선정성 문제는 정치적인 그런 거랑 관련이 없어서 당연히 알아서 잘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굳이 막 그렇게 복잡하게 막 제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세계 언론 자유지수가 노무현 때 30몇 위. 근데 지금 이명박 정부 때 들어서면은 지금 급격하게 하락해서 60몇 위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세대를 보면 충분히 우리나라 방심위처럼 강한 중앙통제기구가 있는데, 문제는 중앙통제기구가 그런 권한, 직접적으로 그런 권한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의 자율성을 되게 보장해, 정치적 발언을 되게 보장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제재가 있어도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계속 악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속 지금 언론 자유지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조금 더 언론에게 자율성을 보장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나 하나도 안 되는 사람 같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도 되게 그 정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계속 위원회가 바뀌어는 왔지만 거의 기능을 하는 건 거의 비슷하게 기능을 해왔거든요. 그렇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보고 싶었던 게 그런 거를 혁신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문제점들이 되게 많고 그것들을 개선한다고 보면 거의 전반적인 걸 다 법까지 대통령까지 폐지를 하고 다 뜯어 고치는 건데, 차라리 그럴 거면 방심위를 왜 남겨놓을지 저희는 그런 거를 제시했었어야 됐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당도 이제 참패를 하고 나서 그냥 막 당을 계속 바꾸잖아요. 그 혁신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당으로 만들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졌을 때는 뭔가 개혁이나 쇄신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당을 아예 폐지를 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단체가 문제가 있고 그게 지금 방심위 같은 경우는 오래돼 갔다는 거를 봤을 때 과연 이거를 그대로 두면서 개혁을 한다고 해서 과연 국민들한테 진정성이 와 닿을 것이며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그게 이미 고질적인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과연 그게 개선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방심위가 차라리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그 국가기관한테 넘기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저희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개선하면 된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개선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여쭤본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개선을 불가능하다는 점을 저희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깊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한도 끝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볼 거는 나중에 가서 물어보는 게 좀 공부도 될 것 같으니까.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한마디씩만 할게요. 일단 맨 처음에 준주 오빠가 얘기했을 때 저쪽에서 이제 민주주의의 근간은 된다. 그 이유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을 때 바로 처음에 맞받아친 게 표현의 자유와 독립성이 양면적이다라고 했어요. 꼭 그 양면적일 필요가 있나 저는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내 마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와 공익성이 항상 공익성을 추구하는 자유가 억압되고 자유를 추구하는 공익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공익을 위해서 제한되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둘중간에 마련해 줬으면은 좀 더 건설적인 토론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일단 뭐 이 정도 하고 그 사설 측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건 좋은데 여기서는 약간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약간 좀 얘기 잘 안 하는 것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뭐 선정성이나 상업성이 약간 이런 거가 약간 주가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안 받아들였어. 아니요. 다 들었어요. 근데 좀 더 인상적이었어요. 저게 약간 정치적인 게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제시하면 그 선정성에 대한 답변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문제가 선정성인 거지 정치성만 계속 나오니까 이 20대들은 자꾸 정치에 호도되고 내가 선정성과 상업성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상은이가 정치 얘기하면 끄덕끄덕 선정성 상업성 얘기하면 이런 거 화가 나가지고 저도 참 재밌는 게 찬정치에서 정치를 꺼내면 저는 이걸 트랩이라 생각했거든요. 제가 지적했다시피 계속 한국의 특수한 상이라서 정부를 미룰 수 없는 집단으로 치부해버렸잖아요. 그 이상에서는 도저히 논쟁이 나올 수가 없고 그거는 교과서도 나오면 모르잖아요. 그 치부가 아니고 제가 실제로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그 언론 자유 지수가 문제가 있는 이것만 얘기할게요. 언론 자유 지수가 문제가 있는데 언론이 얼마나 활발하게 얘기하느냐가 언론 자유 지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보 공개를 얼마나 많이 해주냐가 언론 자유 지수를 높이는 척도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제일 늘 1, 2위를 다투는 이유가 걔네들은 어떤 정책을 펼 것이다라는 걸 펴기 이전에 이미 다 공표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이미 정부에서 다 얘기하니까 이게 언론 자유지수가 높아지는 거지 언론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냐는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는 얘네가 정보를 공개하는 거겠지. 근데 정부가 정보를 얼마나 공개하느냐가 언론 자유지수의 문제지 그 시민위원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느냐 얘네들이 시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적한 부분들, 공익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정부가 이렇기 때문에 뭐 지금 언론이 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는 걸 다 우리가 믿을 수 없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저는 옳으라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 별 찬성 측에서 점수를 까먹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적도 나를 하고 나서 되게 뿌듯했는데 전혀 청중들은 이렇게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협력적으로 이렇게 정치 얘기 많이 듣고 선정성, 상업성 얘기는 그러니까 막 그랬을 때 이제 잊혀진 거죠. 이게 많이 말이 반응을 안 하니까 더 끌고 가지도 못하겠고. 공익성에 대해서도 제가 반론했는데 제가 반론을 드린 거는 물론 공익성 중요하지만 이런 한 거에 의해서 그 공익성을 그 당신과 명분을 통해서 이렇게 악용하고 있다. 저는 오히려 그걸로 반론을 드렸거든요. 저는 충분히 반론을 드렸고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그 찬성층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기서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고 아까 혜성 오빠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약간 저쪽은 계속 약간 정보를 너무 불신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게
와 나왔어요. 맨 처음에 사는이가 뭐였냐면은 뭐 앞에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적절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의 비판 여론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었어요. 이거 너무 위험한 발언이고 너무나 많이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발언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 자기 주장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사용된 거긴 하지만은 조금 더 단정을 해서 얘기를 했으면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더 해봤지 않을까. 내가 만약 심사위원했으면 약간 심쿵 막 이런 느낌이 안 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발언 내용에 대한 거 외적인 거는 제가 개인별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10분하고 2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시다 보니까 나도 몰라. 하시다 보니까 잘 개인적인 입장.